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25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서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개입 근거에 대해서는 언론까지 몇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했고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이 언론플레이 장본인으로 지목한 당시 국정원장은 원세훈 씨로, 원 씨는 현재 2012년 18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입니다. 간첩 증거 조작과 대선 개입에 이어 전직 대통령 매장용 언론 플레이까지 안 하는 게 없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국정원장은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시만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되는 날입니다. 국회에서는 정권의 정통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5시 34분 들어왔습니다.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오늘 취임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세종시에서 엽기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전 동거녀의 가족들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전 8시 10분경에 피해자인 강모 씨, 이분은 용의자의 내연녀의 오빠였던 가족이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먼저 도로 앞에서 총에 의해서 머리를 맞아서 사망했고요. 옆에 있던 김 씨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 74세 아버지를 또 엽총으로 쏴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현 동거인인 송모 씨까지 엽총으로 살해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승용차로 도주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또 다른 엽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김모 여인은 다행히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긴 했는데요. 세 사람을 계획적으로 총기로 인해서 살인한 동기가 네. 동거녀와의 그 동거 과정에서 생긴 그 동업에서의 금전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살해 도구로 이용했던 엽총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이 엽총이 사용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영 기자는 수렵 허가를 통해서 엽총 2정을 23일 날 관할 파출소에다 입고를 했고 사고가 있는 당일 날 이 총과 20발의 탄약을 인수를 해서 사냥을 한다는 명목으로 결국은 이런 살인을 저질렀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수렵철에 대해서 좀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총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현재 본인도 자살했죠? 자살로 네. 마무리됐죠? 네. 현재 국내는 용의자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엽총이 4만 정 정도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네. 유사 총기까지 합치면 17만여 정의 총기가 국내에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소지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예. 관리 신고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총기류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무슨 묘책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발언 파문인데 야당 어떤 대응 태도입니까? 현재 이 사건 자체에 대한 2009년 사건이 이제 수사 내용을 국정원이 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상임위를 소집해서 철저히 가리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게 폭로대로 하면 중대한 범죄 사실로서 용납할 수 없고 관련 사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 네. 또 정청래 최고위원도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하면서 또 그 고통이 생각할 때 말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이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문 대표가 어떤 형태로 지금 있는 사안을 쟁점화시킬지 앞으로 굉장히 여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핵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네. 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피의 사실 공표도 아니고 날조해서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갖고 매장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시도자가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파문이 커질 공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부정과 함께요. 네. 한중 FTA 오늘 가서명 했네요. 네, 사실 가서명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애초에 한중 FTA가 너무 준비 없이 시작됐다는 비판도 있었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가서명한 내용에서도 사실은 약간 진척 과정이 미진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유럽이나 미국과 맞은 FTA하고는 달리 미국과 유럽은 3년 안에 관세 완전 철폐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네. 현재 한중 FTA는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의 유예 기간을 놓고 매년 조금씩 관세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완전한 관세 철폐까지는 각 항목에 따라서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고요. 양국에서 서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던 자동차나 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이나 농산물에 관해서는 자국의 이익에 위험이 있을 만한 품목들을 각자 10년에서 20년 유예 품목으로 묶어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완전한 개방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나 현재 있는
FTA만으로도 최소한 농업 부문과 일부 경공업 제품 부분에서는 어떤 상당한 그 교역량의 확대가 있을 것으로 유진되는데요. 네. 이게 어느 국가에 더 유리하냐 하는 점은 항상 그게 문제죠. 좀 네.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두고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중국에다 수출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 상품으로 본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양국의 가격 차나 생산량을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위를 가질 걸로 생각했던 석유화학이라든지 네. 뭐 전기전자,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제품, 조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FTA 직면한 1, 2년 안에 그 세계 점유율 그리고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한테 유리하기만 FTA가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경제 상황인 거죠, 현재로서. 네. 아무튼 우리가 좀 약한 부분,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긴 했는데 강한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중간평가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밀한 그 손익계산서는 당연히 몇 개월 또는 1, 2년 좀 시행을 해봐야겠죠. 칠레하고의 FTA도 처음 생각과는 좀 다른 점이 몇 가지 좀 드러나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칠레하고 농산물 협정에 있어서는 농산물 자체가 가격이 싸지긴 했지만 네. 결국은 시장 가격은 그대로 유지됨으로 인해서 중간 업자만 배를 불렸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네, 그러게 무슨 뭐 와인이 굉장히 싸질 거라 그러더니 또 막상 그러지도 않는다고 그런 네. 걸 본 것 같습니다. 한미 FTA에서 체리값 싸지면 싸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네. 자, 이게 지금 계속 커지는 이슈인데 월성 원전 수명 다한 원전들 연장 논란 이것 좀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한수원에서 한수원 그 월성 원전 부지 선정에 참여했던 인사가 이번에 운행 연장에도 수명 연장에도 심의에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게 명백한 불법 사실로서 그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 한전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보수를 받았거나 근무를 했던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데 네. 2천만 원 이상 활동비를 받아서 활동했던 사람을 다시 심의위원으로 앉힘으로 인해서 이 심의위원회의 어떤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배받는 불법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그 2천만 원 받으면서 활동했다는 사람은 무슨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부지를 거기에 선정하는데 네. 거기에 관련된 영역과 그 결정을 맡아서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연장 논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그 위원회에 또 멤버로 또 들어갔다. 네, 그 3년도 지나지 않아서 네. 다시 그 멤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할 만큼 원전에 관해서는 그 사람 없으면 얘기를 못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랍니까? 원안위에서는 뭐 그 당시에는 그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몰랐다고 말하기에는 기간으로 보나 그 사람이 활동했던 분야로 보나 좀 그 비루한 풍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회의 참석은 그 기록만 떠들러봐도 나오는데 더군다나 3년밖에 안 됐다는데 그걸 모르고 했다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추가적인 징계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예, 계속 얘기 좀 이어가 보십시오. 아무튼 이 수명 연장 문제가 이번까지 그 3기에 걸친 그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그 결격 사유 부분에 대한 걸 떠나서 내일 계속 운전 여부를 표결에 붙이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물에 대한 피로 안전 검사도 믿을 수가 없고 특히나 월성 지역 주변에서의 그 단층 활동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 가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논란이 계속 촉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이건 동의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는데, 만약 표결이라는 매우 비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이 연장 가동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더 큰 어떤 논란과 반론을 불러일으킬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표결 자체가 뭐 비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는 표결보다는 기술적인 검토 끝에 만장일치로 뭐가 정해지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표결로 확실히 결정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도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일단 표결로 결정된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붙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네.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원안으로 채택을 하는 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과 연장 가동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에 관련된 그 심의라든지 이 심의로 관련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비리가 발견된 이상 그렇죠. 좀 더 원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과학적인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의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긴 할 텐데, 정말 최대한 객관적으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점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일단 월성 1호기가 위치해 있는 부지가 그 경주 지역인데요. 네. 방패장과 함께 지금 활선당청에 의해 가지고 그 지질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고 또 그 지질 구조를 틈타서 지하수나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위험성 제기가 가장 큰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집안 위에 그 핵발전소를 짓는다는 건 이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무모한 시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부지 선정 과정 중에서도 이런 내용의 데이터들을 숨기고 어찌 보면 국민들을 속이고 여기에 월성 원전을 건설했고 방패장을 건설한 바가 있고, 그런 무리한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간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또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도 아닌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무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몇몇 유럽 국가 이런 데서는 수명 다한 것들을 폐로 시킨 전례가 이미 있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0년 안에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원전들을 폐로 한다고 했었고요. 앞으로 그 원전에 대한 단가, 그러니까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의 그 생산성이 실제로 자연 에너지, 태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의 그 에너지들보다 더 비싸게 먹힐 거라고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네. 발전 단가 문제는 경제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따져볼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현재와 같은 저유가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현 유가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된다면 기존의 화력발전소와의 비교 우위, 원전이 가격 측면에서 갖고 있었던 비교 우위,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약화되고, 역시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겠죠. 두말할 필요 없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야당 문재인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원칙적이고도 시민들의 우려의 편에 서서 다뤄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송 작가께서도 귀를 쫑긋하고 이 문제를 잘 주시를 좀 해주셔서 그때그때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1분 10초 들어갑니다. 나는 조합원 님 닉네임. 시계 털기에는 총력을 다하면서 굳고 몇 조가, 실은 이거 몇십 조 넘죠. 굳고 몇 조가 공중으로 사라진 자원 외교는 왜 아직도 조사를 안 하는지, 이제는 본인들도 기억조차 못할 이유로 대통령 탄핵까지 했던 일이 있었는데, 국정원까지 개입한 선거 부정이 있었는데, 야당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네, 많은 분들의 비슷한 생각이시리라고 보고요.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사실 너무 차근차근 해도 좀 그런 점은 있죠. 정치는 타이밍 반, 정서, 여론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제기가 됐습니다. 다른 분 견해 한번 보죠. 저런 게 진정한 내란죄 아닌가. 거짓 정보로 국민 현혹시키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해서 나라의 모든 권력을 특정 세력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 부분. 네, 정치적 변고, 묵과 무시, 용서해서는 안 될 정치적 음모를 법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보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좁은 의미의 내란죄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법률가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을 잊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서 매장시켰던 것, 거기에 동원된 언론 기관들, 네, 그렇습니다. 떡갈나무님, 뉴스브리핑 듣기가 조금 오늘 불편하셨나요? 이강윤 앵커님, 이강윤 앵커께서 뉴스브리핑을 하시고 송 작가는 딴 거 하라고 하세요. 이거 뭐 버벅거리는데 듣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드네요. 어제 오늘 우리 송 작가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생방송이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말을 깔끔하게 하면 더없이 좋긴 한데, 훈련받은 방송 기자나 성우는 아니니까 본인 특유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조금 뭐 들으시는데 불편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그 뉴스 브리핑 끝나고 이제 음악 나가는 사이에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오늘 특히 좀 그랬다고 하는데, 조금 더 방송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러시면 그런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뭐 다수결 이런 걸로 정할 게 아니고, 또 방송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PD들한테도 좀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 아마 읽고 있을 겁니다. 게시판 읽지 않으면 그건 또 PD로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방송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필요하면 저도 견해는 제시할 겁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잘했는데 어제 오늘 조금 버벅대는 게 있었습니다. 잠깐 좀 양해를 해주시죠. 월성 원전 관련해서 소리엘님께서는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수명 다 된 거 연장 가동에도 상관이 없나 봐요.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몇 번 한두 차례 뉴스를 전해드린 기억은 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일촉즉발의 대결 국면으로까지 아직 치닫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그쪽에서는 당연히 늘 꼭 수명이 다 되지 않았더라도 원전의 일시 또는 긴급 정지, 언제 일어날지 모를 고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재앙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겹의 안전 방호 장치를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께서 당연히 신경 쓰시는 것이야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겠죠. 미니님,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북한인가요? 입장할 때 환호성까지 지르더군요. 저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사나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아, 이게 무슨 사진이죠? 청와대 무슨 행사였나요? 실은 제가 출판사에 넘길 제 책, 원고하고 제목 이런 것들을 좀 훑어보고 정리를 하느라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거에 매달려서 중요한 뉴스만 잠깐씩 체크하고는 이 사진은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 사진 내부 벽면 장식 같은 걸 보면 실내인 건 분명하고 청와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오늘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까? 사진 상태도 흐릿해서 정말 아는 게 아니라 북한 무슨 장면처럼 연상이 되기도 하는군요. 근데 뭐죠? 뭐가 이렇게 많이 모였죠? 누구 죄송하지만 그 관련 사진 캡션이나 뭐 기사 하나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댓글이 붙어 있는데 청와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또 뭐 박 대통령이 저런 것을 워낙 좋아한다. 이건 또 뭡니까? 잉여님께서는 복붓 아니고 리얼? 그 복붓이 뭔가 모르겠는데 실제 장면 그대로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사진 상태도 좀 그렇고 영 여러 가지로 이상합니다. 네. 오동팔님, 왜 이 시점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지 그 속셈은 뭘까?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걸까? 문재인 의원을 친노 프레임에 가두어 두려는? 여러 가지로 워낙 믿기 힘든 사람이었어서 좀 많은 의문이 든다 이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들향님께서도 하루 종일 화가 나서 일에 손에 일이 좀 잘 잡히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조문하고 돌아가는 그 사진, 두 전직 대통령의 이렇게 사진이 중첩되어 있는 그것을 올리고 분노의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 문제의 명품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는 그 명품 시계의 사실관계는 이거죠. 들향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군요. 오늘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확인해준 바지만 박연차 태광그룹 전 회장이 비서를 시켜서 회갑 선물이라면서 노건평 씨, 대통령의 형이었죠. 노건평 씨 집에 가져다 놨다, 시계를. 그러니까 노건평 씨의 아내가 권양숙 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회갑 선물인데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권 여사는 돌려주시라. 돌려주는 게 불가능하거나 힘들면 그냥 형님이 가지시던가 라고 답을 했는데, 이렇게 됐던 사연의 시계가 뭐 논두렁에 버렸니 뭐 이제 이렇게까지 비화됐다 이런 거죠. 이강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 태극기 달기? 태극기 단다고 없던 애국심이 생겨날까요? 뭐 제 개인적인 견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 관련해서 진짜 인터뷰도 한번 순서를 가진 적이 있죠. 예, 저 뭐 굳이 물으신다면 속이 너무나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고 무슨 태극기를 강제로 답니까? 그 못할 겁니다 아마. 곰곰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시켜야 될 것 같다. 부정선거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죽음의 몸통이 아닌가 싶다. 네, 핵심을 짚으신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 검찰이 법무부에 요청하는 거죠. 오늘도 감사히 방송을 잘 듣겠습니다. 드러날 거짓과 조작을 저렇게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애쓰는 라인님께서 꾸짖어 주셨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이시죠? 애쓰는 라인님. 지난번 그 청취자 모임 때 예쁘게 생긴 따님들 데리고 서울까지 오셨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앞치마님 까지만 읽겠습니다. 죽이고 싶다. 누구를? 이 아무개를. 네, 나머지 댓글들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재구성 바로 들으시죠. 국회 자원외교특위 질의 관련해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가 야당 의원과 각을 세우는 부분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대 최경환, 김재남 의원 대 최경환, 그리고 홍영표 의원 대 최경환. 도합 3라운드네요. 자원외교 나와 무관하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힘겨운 방어.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베스트 인수 최경환 장관이 지시했다. 하부 부분을 포함한 전체를 인수한 과정에서 지정부 장관의 매수 지시가 선언됐다. 40억 불이 넘는 인수 계약에서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난번 기관 보고 때 서문구 사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40억 불이 넘는 사업에 지정부 반대가 있었다면 못했을 거다. 이 실패한 사업 지정부에서 사실상 인수하라고 장관이 고 5 내지 10분 저희가 보기엔 1시간가량 만나면서 나 성과내야 되니까 이거 반드시 성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장님께 저는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주무부서인 지경부 장관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죠? 일반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고요. 아니요. 법의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지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 그거 안 물었습니다. 왜 자꾸 앞에 나가서 답변하세요? 아니, 자꾸 사지반대 원만한 말씀하시니까. 아니, 얘기하는 사실관계가 아닙니까?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일반적인 감독권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법에 관리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7조 원을 날렸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한 겁니까? 직무 유기한 거잖아요. 그만두세요. 지금요 간섭 안 했다고 하는데 간섭 안 한 거?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만두세요. 왜 그 자리에 앉아? 뭔데 그만두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만두라고 하는 거지. 자. 장관께서는 해외 자원 확보, 직영부와 기관은 이 과제를 수행하는 최선봉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로 실천했는지 중점을 두고 평가하겠다라고 최선봉장임을 자랑하십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하에는 전임 장관들하고 똑같이 전 했어요. 똑같은 흐름에서 정책을 추진했고 다음 장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개인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라고 또 말바꾸기 책임을 또 넘기셨습니다. 지금 이번 국조를 통해서 국민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 실패한 자원외교 성공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 문제 삼는 것은 실패한 자원외교 혈세 탕진한 부분에 대한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외교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 아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가 최선봉장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 책임 아니다라고 지경부 장관, 최경환 장관 부총리께서도 아니라 하시고 그러면 자원외교 대통령 모시고 다녔던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무총리실이 다 했다. 그러면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책임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이 책임을 진 겁니까? 답변 하실랍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의의가 없어서 답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최경환 장관께서 어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왜 자, 잠깐요.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강력히 요구해서 이렇게 된 거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그렇죠. 예, 처음 오늘 열렸는데 일단은 네. 무게중심이 정부 사람들 국회의원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꼼짝 못하고 당이 뭐 다 주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책 혼선에 대한 비난이 커지니까 이 청와대와 정부 사이에, 이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 정책 조정을 좀 강화해라.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청와대가 만들기로 했었던 거고 한번 회의를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에 이 정부하고 청와대만 하면 뭐하냐. 네. 당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이렇게 이제 이름이 확정이 됐고, 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제 3년이 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그렇죠. 오늘 첫 회의가 아침에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전체 참석자가 17명인데요. 지금 정부 쪽에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또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 정부 쪽에 지금 당 인사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오늘 17명 참석자 중에 전체 11명이 새누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이제 워낙 그동안에 청와대 일방우위, 청와대가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단 비판들이 많았다. 이런 뭐 지적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회의 초반부터 강하게 이 당과 충분히 정책 협의를 한 이후에 정책 발표도 해야 하고, 또 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당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최종 책임도, 국민에 대한 최종 책임 당에서 지는 거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할 만큼 네.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당 중심으로 이 당정청 협의회를 끌어가자, 이런 얘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당이 서슬이 퍼러면은 또 납작 엎드리고. 자, 어저께 그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선거관계법 개정 의견. 네네. 여야 정치권 당연히 지금 이 사람들 실은 여기에 얼마나 촉각이 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자기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자니 이 눈치 저 눈치 보일 거고, 지금 다들 속이 끓탕일 텐데. 네. 그래도 속으로 속닥속닥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치권 인사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고 이제 1년 조금 더 남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사실 모든 관심은 그쪽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선관위가 이전과는 다르게 좀 다소 파격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 또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선관위 개정 의견이 사실 좀 평가를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드러내놓고 이거는 뭐 그냥 자기들이 뭐 의견 낸 거고
최종 결정은 어차피 국회가 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대놓고 지금 뭐 이 선관위 개정 의견에 대해서 특히 여당 쪽에서는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나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 여야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거관계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어제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개특위를 꾸리는 과정 자체가 지금 난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구 획정, 선거구를 이제 조정해야 될 그 대상 지역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도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경북 지역 또 전라북도 지역, 강원 지역 뭐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예. 그러다 보니 이 서로 이 정개특위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아직 정개특위가 꾸려지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 선관위 개정 의견을 보면 이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도록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해 왔는데 네. 그런데 이 당장 그 자체가 뭐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조정 판결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만 해도 이 농어촌 지역은 사실 좀 지역구 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 아닙니까? 네. 수도권은 대신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 이 지금 국회 농어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들의 모임이 지금 여야 의원들 모임이 꾸려져 있습니다. 네. 이 모임에서 각자 자기들끼리요, 아니면 여야 합쳐서요? 여야 합쳐서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는 어쨌든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선거구가 인구 편차뿐만 아니고 인구 편차를 이제 조정하다 보면 사실 도시 지역은 선거구가 넓지 않지만 이 농촌 지역으로 가면 선거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네. 그 넓이 차이가 워낙 큰 차이가 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차이가 결국은 지역 대표성을 굉장히 많이 약화시킨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인구 편차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민의 표의 등가성 문제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한 건데 그걸 또 이번에 이제 해당 의원들은 그 선거구의 넓이 이거를 또 문제를 삼고 나선 셈이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과정이 굉장히 좀 지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여당 같으면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문제 예. 이것이 사실은 이 영남권에서 의석이 기존에 자기들이 뭐 깃발만 꽂으면 됐었던 지역이라도 좀 영남권에서 야당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도 특히 호남권 의원들은 굉장히 좀 뭐 입이 좀 부르터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제 선관위 개정 의견을 환영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지만 네. 호남권 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그럽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 이 도농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 의석수가 어쨌든 호남, 제주 합쳐서 일정 의석수가 분배가 될 거고 예. 그러다 보면 기존의 그렇죠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호남권 의원들은 좀 반발하는 강도가 좀 세게 지금 원내대표 쪽으로 예. 또 당 대표 쪽으로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논의가 이제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논의를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거고 정개특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논의를 어떻게 정치권이 풀어나가느냐가 이 국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신뢰 회복 이것에 뭐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뭐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자 국회의원들 수준도 다 함께 드러나는 건데 이건 그렇죠. 사실 예. 정답도 없고 힘겨루기도 애매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밥그릇이 걸린 문제니까 야 이거 국회의원 한 2배로 늘려도 이거 할 일 이래 많아지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이거 해낼 수 있겠어요. 올해 연말까지 올 가을까지는 뭐 해야 될 건데. 그나저나 말이에요. 사실 양 기자, 예. 예. 선관위는 그동안 그냥 투개표 업무나 하고 조용조용 있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탁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슈도 딱 먼저 제기하고 나면 어떻게 돌아갈지는 뻔히 자기들도 계산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이런 말은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 당신들 좀 골탕 좀 먹어보시오 하고 지금 한마디 한 건지 뭔지 이렇게 선관위에서 숙제를 딱 던져줬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걸 발로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는 보통 이제 정치관계법 개정이 뭐 대체로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사실은 선관위에서 이제 개정 의견을 계속해서 제출을 해왔었습니다. 아하. 개정 의견을 내왔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내왔던 개정 의견은 사실 크게 주목받을 만한 내용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무난한 그랬다가, 것들. 그렇죠. 대체로 이제 무난한 정도 여야 정치권한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욕먹지 않을 정도. 양쪽으로부터 괜찮을 공격은 그렇죠. 안 당할. 예. 가장 공무원적인.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제 그 사회자께서 처음에 잘 표현을 하셨듯이 좀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좀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권에서 그냥 뭉개고 가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큰 뉴스가 돼버렸고 한국일보도 그러니까요. 이거 어제 굉장히 크게 쓰고 하는 거 조간들 다 봤는데 이걸 어떻게 뭉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올 초에 그 한국일보에서 이제 올해 그 선거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선보자라는 이제 시리즈를 하면서 전문가들 의견들을 쭉 들었었는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늘려서 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자. 이게 가장 큰 골감이었고요. 그리고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혹은 광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구를 줄인다는 게 사실은 뭐 쉽지 않은 문제여서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 세비 총액은 동결을 하되 지역구 의원을 줄일 수 없다면 아예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 수만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랬죠. 예. 중이 제 머리 못 깎죠. 저 청취자 질문 간단한 거 하나 소화하고 넘어갈까요? 삐리리라는 분께서 6시 7분에 주신 건데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2명인가 3명 의원들 입각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국무위원들의 총 9명인가 그런다는데 이 사람들 월급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도 받고 장관 월급도 받고 이중으로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관 것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무위원 월급만 받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국회의원 자격으로 있던 것은 일단 중단됐다가 겸직을 해제하고 국회로 복귀하면 그때부터 다시 지급되는 거죠. 저기 새누리당 아직도 마크 하시죠? 네네. 제발 사진 그런 것 좀 보지 말라고 얘기 좀 한번 하세요. 네? 권성동 의원 이 또 뭐 하는 짓입니까? 비키니 수영복 외국 여자 사진 뜨하니 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참 남사스러워서 이거 말하기도 뭐하고 이 검사할 때 그런 거 많이 안 봤나? 압수된 증거 이런 걸로 보면 좀 우리 양 차장이 심하게 한번 꾸짖어 주세요. 그럼 또 바로 잘못했다고 뭐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20분 38초 들어왔습니다. 행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검사들 여전히 찬밥 신세 유배 중입니다. 그런 제목의 오늘자 한겨레 신문 기사 앞부분 일부 들으시고 제 말씀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검찰 인사에 따라 1,099명의 검사들이 오늘 자리를 옮겼다. 전국 검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 인사지만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을 이끈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와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는 명단에 없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은 확인됐지만 정권의 영린을 건드린 검사들은 조직에서 여전히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네,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검사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용의 비늘, 이걸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냥 탈탈 털어서 우선 뭐 이 기사의 요지랄까 이런 걸 뭐 기사를 안 보신 분도 계실 터이니까요. 짧게 줄여보자면 아시다시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인정돼서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징역 3년 선고받았고요. 검찰로 봐서는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기소했던 검찰로서는 명예를 회복한 거죠. 그런데 그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팀장 그리고 박형철 부팀장 등은 아시다시피 다 좌천됐었죠. 심지어 뭐 윤석열 팀장은 징계까지 받아가지고 징계가 부당하다 이러면서 또 그거에 항의하는 징계를 철회하라 그런 걸 내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 인사 불이익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검사 2,000명쯤 되거든요, 한국에. 그 중에 1,100명,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자리 이동을 했는데 국정원 대선 개입 담당했던 수사검사들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안 좋은 자리 그냥 좌천된 그 상태로. 2명 중에 1명은 다 자리를 옮겼는데. 그래서 검찰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로 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건 검찰의 기소 담당했던 검찰의 명예가 회복된 거니까 윤석열 팀장, 박형철 부팀장 등 당시 수사검사들 복권시키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청와대하고 법무부, 황교안 장관이 계시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묵살. 검찰은 형식상으로는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검찰청법에 관해서 특수 독립성이 매우 강화된 정부 직제표상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돼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통상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이런 데보다는 그 독립성이 훨씬 강합니다. 왜? 준사법기관이고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으로 돼 있죠. 국회의원처럼 완벽하게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에 준해서 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검사라고 부르지 않고 몇 호 검사실 이러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210호 검사실, 그 210호 검사실의 주인은 항상 바뀝니다. 1, 2년에 한 번씩 인사할 때마다. 그렇지만 210호실 검사의
그러니까 210호실 아무개 검사의 이름으로 법을 집행하고 기소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검사 이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몇 호실 검사.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검찰총장은 또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찰청이 그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고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하고 독립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검찰이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검찰이 다른 업무도 아닌 인사에 관한 견해를 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법무부에서는 이 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했던 검사들 청와대나 법무부에서는 고깝다 이거죠. 괘씸타 이거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복권 못 시켜주겠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당연히 독립하게 되어 있겠만 독립 안 시킨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팀장 한번 볼까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다들 좀 많이 아시겠지만 대검 중수부 연구관 때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중수 2과장, 중수 1과장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거쳤습니다. 윤석열 팀장 자기 동기들보다 나이가 한 8살가량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배들하고 동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오래 하거나 어떻게 해서 군대 늦게 가신 남자분들 아시죠? 검사들 문화도 조직 문화도 군대 못지않게 이 상하 계급 서열이 아주 엄격하고 기수 문화가 세죠.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학번 또는 동기동창 친구라도 누가 먼저 되고 나중에 되고 그래서 검사 기수로 한두 기 차이 나면 공식 석상에서는 무조건 상명하복이고 경어 당연히 쓰고 그러는 겁니다. 사석에서 자기들끼리야 술 마실 때 밥 먹을 때 야 아무개야 어쩌고 저쩌고 하늘 수는 있겠지만 이 윤석열 팀장 얼마나 검사 생활하면서 남자들 말로 고로웠겠습니까? 한두 살, 두세 살도 아니고 재수, 삼수 하면 1, 2년, 3, 4년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시험 공부를 늦게 했는지 오래 하다 붙었는지 어쨌거나 자기 동기들보다 평소 8살가량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직 검사 중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을 빼고 아마 윤석열 팀장이 나이가 그 다음으로 많거나 나이로만 치면 랭킹 3 안에 분명히 듭니다. 1991년에 31살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군요. 그래서 저 이렇게 가지고 로펌에 가서 변호사로 좀 일하다가 로펌 변호사가 돈도 많이 받고 편하긴 하죠. 이랬다. 검찰청 조사실 복도에서 갑자기 짜장면 냄새를 맡고서 거기 가면 짜장면 많이 시켜 먹잖아요. 곰탕 아니면. 역시 내가 일할 곳은 검사야. 내가 무슨 지금 로펌에서 양복 슈트 멋있게 입고 가방 들고 검사실 판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피의자 만나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바게닝처럼 하고 이거 변호사 안 맞아. 그래서 다시 검사로 복귀한 사람입니다. 그 윤석열 팀장이 국회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기 직속 상관하고 외압 부분 폭로하면서 서로 날 세우고 그거 텔레비전으로 다 중계됐던 것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죄 아닌 죄를 지었습니다. 윤석열 팀장은. 박 부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그때 환상의 콤비였으니까요. 수사 일선에서 이들 배제됐죠. 최동욱 혼외잡 파동으로 검찰총장에서 날아가고 조영곤 지검장과의 항명파동 이후 징계에 올라가면서 다들 수사 일선에서 배제되고 수사팀 자체가 바뀌었죠. 그런데 그들이 직전까지 해놓은 증거를 이번에 2심에서 다 채택하고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로 맞고 품기식으로 열심히 수사해서 건져놓은 팩트, 그거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느냐? 윤석열은 여주지청장 이런 데로 갔고 아주 한직인 고등검찰 고검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팀장이 국정원 직원 체포하려고 한 이 건 때문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지검장 국회에서 울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정면으로 충돌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정원 직원 체포해버렸어요. 윤석열 팀장이.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하들한테. 그때 같이 일했던 팀들한테. 이제 나는 곧 수사에서 배제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중심이 돼서 철저히 수사해라. 지금부터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이미 그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거 알고도 한 겁니다. 왜? 윤석열 검사 이런 말 했죠. 나는 검사로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그리고 국가에 충성할 뿐이다. 윤석열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 체포해가지고 댓글 활동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바로 그날 윤석열 팀장은 직무 배제 명령서를 받습니다. 박 부팀장도 그 다음날 비슷한 운명에 처합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수사팀이 구성된 지 663일, 거의 2년 만에 수사팀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때 수사팀이 황교안 법무장관 뜻에 따라서 선거법 적용을 포기했다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이 실체는 재판정에 세워지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또 윤석열 팀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던 조용건 전 서울지검장의 지시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자백서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백서 2심 판결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들의 판단과 수사 노력이 옳았음이 사법부 법원에 의해서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유배지에 처박아 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그대로 스테이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죠. 대단히 슬픈 검찰 공화국입니다. 검사를 대통령이나 장관, 검찰의 높은 사람 말 잘 듣는 사냥개로 전락시키는 권력입니다. 대검청사에 가면 이런 액자가 있습니다. 거악 척결, 정의 구현, 굉장히 커다란 글씨로 어마어마하게 큰, 압도할 만큼의 사이즈 큰 액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대검의 액자는 그냥 장식물에 불과합니까? 검찰의 복권 인사 요청을 묵살해버린 법무부와 청와대, 이럴수록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명의 굴레는 더 씌워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대목은 이겁니다. 다른 측에서 권력을 잡으면 보복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런 검찰에게 침을 뱉는 또는 분기탱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기계 어린 대찬 검사, 대단히 귀하다는 것.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자 사명감, 기계 하나로 먹고 산다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는, 남자로 태어나서 꼭 해볼 만한 가장 멋진 직업이라는 검사 직군 속에 진정한 기계 어린 결기에 찬 검사는 갈수록 드물어지고 있다는 것. 슬픈 검찰 현실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또 어마어마하게 인화성이 강한 게 하나 터졌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몇십 배일지 모를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어제 제기됐고 시중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뉴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폭로하고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님 연결해서 직접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여기서 이강윤의 오늘에서만 한 3번쯤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설은 지났지만 뒤늦게나마 새해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대단히 중요한데 야당 의원으로서 아주 잘 해오셨지만 특히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TV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일을 하나 터뜨리셨는데 이 한국 타이어 여러 가지로 문제 많은 데인데 거의 그 근로자들 많이 사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직업병 관련.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MB의 사위인 조현범 씨가 내부 정보 활용해서 이거 하면 원래 이거 증권거래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큰 거에서 바로 붙잡아가는 그런 중죄 아닙니까? 예,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크게 다룬 범죄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과점 관련된 위반한 경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나 이런 증시 관련된 문제 이런 게 다 거기에 두 번째 포함되는데 예. 미국을 포함한 소위 선진시 국가들일수록 이 두 가지 범죄, 독과점이나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금 아는 척 겸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주식 시장 이런 거 일찍부터 발전했고 자본주의가 일찍부터 만개한 나라들에서는 증권시장 교란범들은 마을 우물에 독약을 푼 것으로 그거에 준하는 벌을 준다고 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어제 우리 홍 의원님이 이제 폭로하고 지적한 그게 보면 등장하는 업체 이름도 굉장히 많고요. 주가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심증이 확실히 가는 그 내용도 상당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텔레비전이라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쉬울 텐데 라디오 매체니까 조금 답답은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 개요를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잠깐 다시 한번 좀 간추려 주실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조사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여러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확보해서 또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추면서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장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현재 조현범 씨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업체는 크게 한 3가지 회사가 있고 하나의 투자자문 회사가 있습니다. 3가지 회사는 앤디코프, 또 하나는 코디너스, 또 하나는 동일철강이고요. 예. 투자자문 회사는 FWS라는 투자자문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FWS는 한국타이어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현범 씨 당시 조현범 씨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예.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앤디코프나 코디너스, 동일철강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이 3개 회사가 에너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추가를 합니다. 네. 목적을 추가하고 이 회사가 이 3개 회사가 자원개발 또는 광산 유전 개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하고 이와 관련해서 조현범 씨를 포함한 여러 이제 국내 소위 재벌 2, 3세란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실명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공개가 알려지면서 주가가 단기간 내에,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폭등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거는 한 200~300%, 어떤 거는 한 500%, 또 어떤 거는 한 1700% 이상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하게 돼요. 예.
1,700불 하면 17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10,000원 주고 샀으면 17만 원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하.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무산되고, 예. 그다음에 그 해외 개발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발로 끝나고요. 예. 대부분 그런 패턴으로 사건이 한 2, 3개월 사이에 그런 사건이 패턴이 벌어집니다. 그 가장 악질적인 튀겨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또 얼마를 주식을 매입했고 얼마를 남겼는지, 또는 실제 내부 정보를 얼만큼 확보하고 해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을 갖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법에 의해도 금융 관련 법에 따르면 증권시장 관련돼서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바로 처벌됩니다. 네. 예. 수익을 냈든 안 냈든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어겼으니까 그것만으로 이미 그것은 처벌 사유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그러니까 신용사회를 원칙을 깼기 때문에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일종의 반칙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주식이 오를지 모를지 몰라서 고민하는데 못 사고 있는데, 예, 자기는 이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오를 걸 분명히 아니까 들어가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 보고 미리 교무실에 가서 시험지 훔쳐다가 정답 보고 원리고사 치른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난 2008년 검찰이 수사를 해서 2009년 초에 무혐의로 그 사건을 종결합니다. 예. 그게 이제 지난 한때 이명박 정권 때 한때 문제가 됐던 거를, 제가 최근에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꼭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조현법 씨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유사한 이런 우리 한국 공기업들이 투자한 데에서도 여러 가지 시세 차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과연 그 과정에서 한국 외국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제가 제기하면서 이 문제까지 다시 되짚어본 거죠. 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해서 뭔가가 농간이 일어났던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왜냐하면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인데. 예, 제가 이미 지난 국감, 작년 말에 있었던 국감 때 대한철광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미 최근에 검찰 수사에서 모 언론사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200억의 단기 차익을 계속 단타 매매를 해서 200억 원의 단기 차익을 누렸기 때문에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금년 초에. 제가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미 CNK 사건도 있었죠. 과거 카메룬에서요. 다이아몬드 사건도. 혹시 아시는지 국민들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원개발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조 7천억 원이 확정 손실이 났습니다. 이미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나를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를 한 2009년도 당시에 이 하베스트 주식도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걸 계약 인수를 한 시점, 계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거는 7월부터 계약이 확정된 건 9월 중순인데요. 9월 21일 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최경환 장관이 그해 2009년 11월 국회에 와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2009년 3월부터 이미 우리가 은밀하게 협의에 들어갔다, 인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009년 3월에 하베스트 주가가 3달러 후반입니다. 캐나다 달러로. 3.9달러 정도 안팎이었어요. 4달러가 안 되는데, 결국은 주당 가격을 10달러로 삽니다. 하베스트를요. 2009년 9월에요. 2배 반가량을 비싸게 주고 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4달러 주고 이거를 반드시 한국의 석유공사가 살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3월이나 4월경에 들어갔다면 4달러 정도 주가 차익을 최소한 250%에서 최대 250% 이상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잠깐만요. 아까 MB 정부 시절에 1차 수사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판결을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참 복잡합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네. 이런 수사가 일단 조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증권거래소가 이렇게 모니터링하면 갑자기 이상 매매가 이런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이거를 이제 자본시장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국에 통보해서 이제 의뢰를 합니다. 증권거래소에요. 네. 그럼 이제 조사국이 조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증선이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제 검찰이 고발을 하는데 이 경우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래서 검찰이 그냥 뭐 무혐의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분명한 명백한 증거가 제기되지 않는 한 재수사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또 뭐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국회 조사특위에서 이거 재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수사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 네네. 그건 이제 여당 측의 동의나 협조나 동의가 필요한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정확한 팩트는 우리 서로 지금 아무도 추산을 할 수도 없고 본인이 매매 타이밍과 매매 거래 가격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은 또는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한은 추산할 수 없습니다만 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이 거둔 부당 이익의 규모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청취자들 이해를 돕자면 무슨 소문이 나기 한 달 전 또는 길어야 석 달 이내 그때 이렇게 사가지고 조금 있다 이제 팔고 그런 것 같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를 샀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매매 가격을.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거를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또 본인이 일부는 지금 이제 한국타이어 측에서 해명 자료를 내는 건 우리는 뭐 주식이 떨어진 이후에도 팔지 않았다.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또 해명성 자료를 내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면은 명확하게 그 당시 거래 내용을 좀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든지 해서 본인 동의하에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자기 장인이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최근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수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제 증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제 의결해서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의뢰가 이게 이제 2008년 3월경에 수사를 조사해서 2008년 6월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사건 개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발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3월 12일 날 카자흐스탄 광산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공시돼요. 2007년 3월 12일 날. 그러니까 3월 12일 이전에 이러한 정보를 알고 취득했으면 내부 공개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고발할 때는 1월경부터 1월 한 중순경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날짜는 나와 있지 않는데 1월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1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3월 12일 이전까지 그 기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의 명단과 가격 한 10여 명을 고발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면죄부를 줘요. 무혐의 처리합니다. 일괄. 여기에 이제 당시 대표인 김모 씨를 빼면 9명이 남는데 여기에 이제 9명 중에 우리 조현범 씨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벌 2, 3세라고 그래요. 그 명단은 다 저희한테 실명을 지고 갔기 때문에 재벌 2, 3세가 조범현 씨 등 재벌 2, 3세가 포함된 한 9명쯤인데 왜 무혐의 처리를 하느냐? 금융당국과 검찰의 해석이 다릅니다. 금융당국은 아까 얘기한 1월 중순경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정보가 비공개 정보가 발생한 시점을 검찰 당국은 2월 28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 이후부터 3월 12일 사이에 산 사람만 대상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조현범 씨는
주식을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만 삽니다. 절묘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현범 씨가 대상이 되는 거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이죠. 예. 근데 그러면은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이렇게 3일 같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2월 28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장이 안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월 1일은 일요일이고요. 3일절. 네. 3일절이고 또 일요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3월 2일만 대상이 돼요. 하루만. 네네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 당시 언론에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월 28일 이전에 주식의 관련 주식의 74%를 취득하고 나머지를 이후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월 2일 하루에 26%를 구입한 겁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확신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통상 2월 22일부터 2월 22일이 또 일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23, 24, 25, 26, 27, 그 다음에 3월 2일이기 때문에 약 6일간만 그 6일간 동안 전체 주식을 매입한 겁니다. 이렇다면 이건 명백한 군사작전의 방부라는 확신에 찬 작전이 맞군요. 오늘 지금 홍 의원님이 긴급한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인터뷰를 해주셔서 마지막 네네. 질문을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비서진한테서 저한테도 막 메시지가 오고 있네요. 예. 어제도 최경환 부총리 관련 사단이 벌어지고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한테 지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짧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 글쎄요. 하여간 저희는 이게 진실규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돼 있고요.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물론 정부 여당이 얘기한 것처럼 해외 자원 개발은 우리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저희가 부인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절차나 절차가 얼만큼 과거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잘잘못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 의원님께서도 좀 많은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게 많은 청취자분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 긴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2월 25일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실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태춘 씨의 북한강에서 함께 들으면서 작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간 아침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치